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았죠. 오늘 오전에는 취임식 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온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겸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회와 언론은 물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를 펼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업무에 대해 각자의 맡은 책임감과 전문성, 창의성, 그리고 우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를 일할 만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장관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원일이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취임사 들은 외교부 직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지명 28일 만에 좀 어렵게 장관 취임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을 했고, 강경화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강하고 평화롭고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4강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들어봤던 외교부 장관의 취임사와는 그동안에 좀 이 맥을 좀 달리하는 새로운 그런 느낌을 좀 분명히 받았습니다. 당당한 외교, 강한 외교,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겠다. 이런 단어가 외교장관 취임식에 등장한 것이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하면은 사실 외교부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외교부가 개혁의 주체이지 절대 개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 체제를 맞은 외교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일단 순혈주의에 대한 타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왜냐하면 비외무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 관점에서 순혈주의라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들. 지금 취임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외교적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그런 방침보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혁신이라든가 일할 맛이 나는 직장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외교 쪽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조직 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이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고, 방금 원일이 기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취임사에서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까지 외교 쪽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 그러면 외교라는 역량은 국익을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비밀주의고 또 전문성의 영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여지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 비슷한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겼던 부분이 외교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면교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실질적으로 자주론파와 동맹론파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혼선도 많이 가져왔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분석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국민과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적 부분,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사강 외교보다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나가는 그런 것에 좀 방침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 말씀은 조금은 거대 담론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나가 있을 때 우리나라 대사관하고 영사관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강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모습은 사실은 상대국의 중요한 분들과만 만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민이라든가 또는 여행을 하는 우리 여행객들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했을 때 사실은 연락도 잘 되지도 않고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영사 콜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답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 교민들의 위상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역시 국내에서 온 고위급 외교관들의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고 같이 골프 치고 사실은 그 부분의 흐름들은 외교관들이 그동안 엘리트주의, 고시 출신들의 특히 미국 중심의 이 북미국 중심의 외교관들이 출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관들 자체가 순혈주의와 어떤 폐쇄성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 책임감, 전문성, 창의성. 과거에는 외교관들이 창의성이 아니라 주어지는 과정들을 상대국과 하는 그런 외교였었는데 이제는 정말 창의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런 순혈주의, 비밀주의, 엘리트주의를 좀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해달라는 그런 장관의 일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방식의 과감한 혁신. 다시 말해서 4강 중심의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는 이제는 다른 대양,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다양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말로 세계에서 빛나는 외교가 되게 해달라.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건데요. 과연 강경화 장관이 그런 리더십을 과연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득한 웰리트, 고시 출신의 틈바구니에서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량을 뒷받침해주고 정부 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가 멋있게 보이는 저 은발의 여성 장관에게는 책임감이 정말 어깨에 가득 들려있다고 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깨에 상당히 큰 짐이 얹어져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면서 그 직후에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취임 40일을 맞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당부의 말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제가 부족해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이사 청문 절차가 이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예,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또 바로 이어서 G20 또 회의가 있는데 G20 회의 전으로도 또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쭉 연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에 참여정부 5년 기간 중에 4년가량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민정수석 2번 하고 심사실도 하고 비실상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웬만한 그 국정들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도 경험해 보고 또 뭐 한미 FTA 협상도 뭐 이렇게 겪고 보기도 하고 근데 해외 순방만큼은 제가 따라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제가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네. 또 저한테 또 뭔가 알려주실 부분도 좀 네. 알려주시고 그렇게 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상 외교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거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정작 해외 순방에서 정상 외교 경험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들으면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마음적으로 가장 그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역시 해외 순방이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단순히 어떤 의전 절차나 그 경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미 간에 걸려있는 이 현안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성, 이 모든 것과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과 오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예측 가능했던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하다못해 첫 만남에서 악수를 어떻게 할 건가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만남인 것이죠. 그를 앞두고 지금 문정인 문제, 이제 다음 순서에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의 이 동맹 관계의 근간을 어디까지 두고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당당한 외교,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첫 무대가 한미 정상회담이다 보니 아마 거기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서 악수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좀 팔 힘을 키우고 가야겠죠. 워낙 강하게 악수한다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 중에 외교부를 저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조심스럽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교부를 과연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경화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외교 공무원들도 좀 더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그 외무고시 스무배 중심으로 좀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우리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역량이 더 커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또 관성적으로 4대국 중심 외교 여기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도 한편으로는 이 4대국 외교를 넘어서 EU라든지 아시안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까지도 좀 외교를 좀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이제 좀 대사들 임명도 이제는 좀 더 폭넓게 개방해서 뭐 민간 전문가들 또는 뭐 비외무고시 출신자들 또 우리 여성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렇게 넓히면 우리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업무는 폭주를 했는데 그 외교 인력은 늘지를 않고 그런 데서 오는 피곤함. 그다음에 그 업무 방식의 그런 어떤 그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 내의 문화를 좀 크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외교부 좀 많이 바꿔달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더니 장관이 하는 말은 인력 좀 많이 늘려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네요. 막상 이 관료들과 만나서 관료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은 내부 장악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경화 장관이 이제 뭐 내부에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 주문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대통령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순혈주의 좀 바꿔라. 그래서 민간에서 여성 또 외부의 비외무고시 출신들도 들어와서 활동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많이 넓혀달라라는 그런 얘기하고 특히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외교가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험난한 과제,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막강한 네거티브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한 협상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좋은 이 우방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기에다 G20 정상회의 때 수많은 정상들과 만나서 역할을 해야 되는 단기적인 대통령의 부담감이 있고요.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외교부 내 이런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에 권력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었던 외교부 내 공무원들의 스타일을 정말 이제는 국민을 섬기는 외교로 바꿔달라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까지 지금 대통령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강경화 장관이 이 일을 하기에는 일단은 현 당면한 과제도 사실은 벅찬 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미국과 가지고 있는 현안이 너무 지금 치열하게 맞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우방의 이 동맹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부분과 더불어서 내부 반발, 관료주의의 내부 반발은 정말 이 만만치 않은 과제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결국은 강경화 장관 스스로가 내부에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해서 성과급의 형식이든 또는 외교관들의 새로운 충원이든 또는 외교 문화의 혁신이든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한 숙제를 제기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장 받고 있는데 저 뒤에 보이는 분이 아마 남편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때 항상 가족이 같은 자리에 서서 임명장을 받게 하겠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방금 보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 중에 나머지 부분은요. 이번 인사청문회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당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하고는 좀 컨셉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시기일수록 오히려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또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나서 한 얘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 일각으로서부터 개혁 과속이 아니냐 또는 여론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식했던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 시기다. 무엇보다도 국가 내 재난에 관계됐다시피 해서 아주 중대한 시기에 하는 것인 만큼 이 계획적 인사 시기에서는 이런 것 같이도 좀 넘어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경화 장관에 대한 후보 처리 부분이. 왜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은 다 이야기하셨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동북아의 외교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빨리 외교 사령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좀 염두에 뒀다는 것은 결국 야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문제까지 연계해서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표 이런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의 지지도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정책에 대해서 잘못 반대를 하게 되면은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또 바른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대립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결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국민의당도 야3당과 같이 이 강경화 장관 처리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정책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까지 좀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고려한 후에 나오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한 발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는 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야겠네요. 전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사화 이 과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와 어떤 검찰의 개혁 그것은 국민적인 요구거든요. 검사 개개인들이 무슨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말하자면 정권을 위해서 줄서게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의 이제 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그런 거하고는 초연하게 어떤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묵묵하게 노력을 해왔죠.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책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자진 사퇴 그 이면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내부에서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왔어요. 예.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그 조직적 그 저항의 정황이나 그 기미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뭐 대변인도 그렇고 윤영찬 수석도 그렇고 어떤 무슨 회의가 있거나 어떤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톤 다운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안경환, 조국 투톱 라인을 내세워서 검찰과 법무부를 개혁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를, 특히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저게 아픈 부분입니다. 비사시 출신, 비검찰 출신, 투톱을 내세워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검찰 스스로는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저게. 근데 지금 이제 뭐 검찰이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후퇴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저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검찰 출신으로 간다라는 원칙, 비사시 출신을 등용을 해서 조국 그 새로운 법무장관 라인을 통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에서의 극소수의 이른바 정치 검찰을 드러내야 되지만이 이 검찰이 이 무소불위의 그 힘을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뭐 대통령의 의지는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비검찰을 넘어서 비사시, 그러니까 즉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검찰, 비사시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제가 눈길이 가는 부분은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에게 스스로 하는 얘기일까요? 인사 관련해서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을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이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급박한 순간에 너무 서둘렀다, 또 너무 조급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금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솔직하게 나름대로 표현을 빌어서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사실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자가 찾기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증에서 법무부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같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증에 안이했다라고 하는 표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는 굉장히 깊이 고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 인사 검증에서 여러 가지 뭐 사생활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인사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전체에 대해서 저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표현을 에둘러서 하고 이 심한 표현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분발해달라.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토로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에 소통과 탈권위의 행보를 했지만 그러나 좋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결국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측면들, 그리고 현재 반발하고 있는 야당들,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아예 국회를 사실상 상임위에 참가하지 않겠다, 사실상 국회 거의 보이콧하는 그런 양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일신해서 잘 할 테니까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좀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라는 내부의 혁신과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얘기까지 저는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후보자를 뭐 비사시 출신, 뭐 제야의 변호사라든가 또는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 다시 말해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좀 용이한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되 빠른 성과를 내겠다라는 다짐까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부처 장관이 세 자리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 있고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명의 후보자들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좀 더 복잡해지죠. 좀 더 안전해지겠지만 또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과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거치는 검증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보장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 뽑아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찌됐든 지금 말씀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절차는 지금 이제 확정됐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민정수석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밤에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위조 혼인신고인데 그렇죠. 그 사실을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언제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놓은 거죠? 그렇죠. 내놨죠.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 자체의 본인의 해명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 선배긴 했지만 이혼했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혼인 무효 소송의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알았느냐? 안경환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고지한 그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는 건데 그것도 좀 그 시자가 며칠 몇 시라고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그 민정수석이 정말로 몰랐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좋게끔 설명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은 국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사와 이 정책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조국 민정수석 이 정도면은 청와대에서 저런 보도자료까지 내놨다고 한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래서 통상적이진 않죠. 뭐냐 그러면 인사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잘못, 뭐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전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정도로 좀 그럴 수 있는데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가져다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죠. 그러나 어제 저녁에 이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지 특수적 관계에 있어서 이걸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감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은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치권의 공세가 있음에 따라서 조국 수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지명상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에 개혁적 작업 자체가 완전히 후퇴되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면으로 이걸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요.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비판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40일 되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갖는 또 청와대에서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절로 들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안이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인사 검증에서
아니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한 것을 넘어서 무능하고 무책임의 전형적 표본입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입니다. 개혁을 위하고 정부 구성을 빨리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지켰던 공약을 폐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적폐 청산을 외쳤던 대통령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고 이것은 오히려 신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따지기 위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운영위가 내일 야당이 열겠다는 날은 내일인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운영위 개최에 합의 안 한 거죠? 못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운영위를 굳이 열겠다면은 여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맡아야 되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논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안 열겠다는 얘기죠. 근데 야3당이 지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운영위원장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잖아요. 위원장이 열겠다라고 야3당이 모이면 열리는 요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불러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단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방어를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수 없다. 이건 여야 합의 사항으로 열 문제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열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열더라도 그러면 운영위원장부터 그럼 바꾸고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4당 지금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지금 이 내일 열릴 운영위원회 일정을 지금 논의를 지금 비공개로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결과는 아직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항상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게 관행인데 그게 관행이죠. 아직 그 부분까지 여야가 협상을 못한 거예요. 그럴 지금 새가 없었어요. 이번 때는 워낙. 그러니까 갑자기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청와대 관련 수석들 불러내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차 싶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양쪽이 다 일리는 좀 있는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되니까 만약에 열린다면 소집을 한다면 운영위원장부터 바꾸는 문제부터 논의하자라는 게 지금 여당의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지금 엄연히 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일단 열고선 시작하자라는 게 지금 이제 야3당의 지금 주문 상안인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금 과연 출석할지 여부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됐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나간 선례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2차례 국정감사에 나갔었죠. 네. 나갔고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또 수석한 적은 있죠. 예. 약간. 그래서 사의표명을 했죠. 아니죠. 나중에. 예. 김기춘 실장이 버티다 그럼 불러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의를 바로 표명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수석도 이번 부분에 운영위가 열린다고 가정을 한다 보면은 출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는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참석하게 되면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인사 실패라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 실패.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청와대로 정부 여당색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자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치적 함의라는 것은 결국 조국 수석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어떤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국 수석이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은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깔린 부분에 참석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석 자체는 굉장히 가능성을 좀 낮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부르는데 여야가 합의한다면 또
갑자기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나가는 걸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소통하면서 야당과 협치하겠다. 다시 말해서 당선되자마자 전례 없이 야당 당사를 대통령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가능성은 일말은 있지만 저도 출석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진 특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이 단순하게 인사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단순하게 그것만 질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함의의 말들이 오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해명성 이 정도가 아니고 만일의 경우 출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정말 거센 정치적 공방이 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출범해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 아직 내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사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저는 그동안의 관례라든가 또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소통과 이 탈권위의 협치를 얘기하더라도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세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정치라는 게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협치를 여당도 야당도 또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